안녕하세요. 30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매일 듣는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과 고민을 몇 달간 해왔습니다. 드디어 자신감을 가지고 네 번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두 번째 남자친구는 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남편을 떠올리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흠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버립니다. 진짜 최악의 인간이었던 전 남편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인 저는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곧바로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은 기본이었고 발레와 검요란도 생략 없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꼭 거친다는 피아노 학원까지 사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성장하며 모든 사교육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아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모든 학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무리해서 교육시켜주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가 싫어서 그만두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애지중지한 사랑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4년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골에서는 자랑거리라고 마을잔치까지 여러 번 해주셨어요. 덕분에 많은 이웃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홀로 서울로 올라왔죠. 그렇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우리 실이 깨달았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친구들을 거의 사귀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부모님이 비싼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셨는데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제일 좋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4년 내내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과목별 1등을 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효도를 하겠다는 다짐과 제 인생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로 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했죠. 이 모든 것은 부모님 덕분이라는 생각을 되뇌이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재능이 29이 되자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앞날이 더욱 밝아졌죠. 부모님은 저를 축하해 주시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오시면 부모님은 제게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시골로 향했을 때는 늦은 밤 출발하셔서 많이 걱정했답니다. 그러나 제 걱정과 염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차량이 반파가 되었던 중간에 갇히신 부모님이 이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세상 모든 걸 잃은 듯한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해 시골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1년이 넘는 세월을 부모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먹지도 않고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억지로 눈을 감고 현실을 피해야만 한 거죠.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저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불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가 식당 서빙과 주방 보조였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처음 취업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했고 저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려 씨를 혹시 만나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손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건물 주인인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 참, 괜히 돈 자랑하는 것 같네요. 여하튼, 저는 미경 씨를 매일 보다 보니 호감이 생겼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미경 씨를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꼭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건물주인은 제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재산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서숙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절과 관심을 많이 보여줘서 내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분은 성격도 좋고 인물도 괜찮고 평생 먹고 사는 재산까지 있어서 뭐라도 잘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죠. 또한 부모님을 잃은 공통점이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누게 되자 나도 그분처럼 사무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예쁜 사랑을 키우며 나아가고 1년 뒤에는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요. 미경아, 취직하려고 애쓰지 마라. 날은 결혼해서 편하게 먹고 살도록 해야지. 그래도 되는 걸까? 자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라도 내가 그걸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 아, 그럼 당연히 되지. 우리 이제 부부가 될 거잖아. 부부는 일심동체이니까. 그럼 말 들어봤지?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란 말이야. 고마워. 미래가 암담한데도 당신이 날 이렇게 구해주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하늘에서 상원 씨를 보내줬나 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워 뭐 어쨌든 우린 한 몸이 될 사람이니까 눈치 같은 거 보지 말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고 식당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된 상원 씨의 덕을 보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유한 5층 상가는 벤처 산업에 비해 작은 건물이긴 했지만 장사가 잘 되고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남편은 매일 상가를 직접 관리하고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관리는 없다며 매일 같이 출근했죠. 또한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미술학원과 요가 등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어요. 마치 부모님이 저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정을 그대로 받는 느낌이었죠. 그러한 결혼 생활은 1년간 계속되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다른 면을 보게 되어 크게 후회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매일 골프장과 많은 스포츠를 즐겼는데 거기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아주 더러운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 가득해서 이게 뭐야? 여자가 한둘이 아니네. 너 원래 이런 캐소노바였어? 왜 남의 핸드폰을 엿보고 그래? 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밖에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여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아주 당당한 에너지 라고 써 있었어요. 나랑 연애할 때도 이런 식이었어? 여자들 뿌리고 다닌 야구 구단에서 에너지를 건물 줄 아는 거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자들이 파리처럼 꼬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우주의 신도 내가 건물을 줄어서 넘어온 거잖아. 내 말이 틀리지 않아. 그래 맞아. 하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야. 이런 바람둥이인 걸 알았었다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놀고 자빠졌네. 내 돈에 환장한 연대라고 다를 게 없는 게 어디서 구하고 얌전한 척이야. 어쨌든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든 상관하지 마. 지금처럼 핸드폰을 몰래 보지 말라고. 은 가만 안 될 줄 알아. 반개짜리 놈이 성나면서 남편은 데려와서 호통을 치며 입 다물었어. 조용히 살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참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 이런 놈인 걸 알게 됐으니 더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남편이 바람 좀 폈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 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건물주라서 이혼은 안 돼. 그냥 닥치고 내가 주는 돈 받았으면 서살아. 싫어. 난 이혼해야겠습니까? 당장 법원에 가자고.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노대 덕에 먹고 사는 걸 잊은 거야?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던 면을 출세시켜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넌 내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대로 살아라. 알아들었어. 남편은 제 목소리가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찢어버리곤 하였고 결국 대화 없이 서로 마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서로 그냥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이혼을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었지만 어느 날 그가 제 방에 들어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히 살게 해줬는데 고마움질도 없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를 들이밀며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술 취해서 쓰면 방에 가서 곧게 잠이나 자. 인연이 하늘 같은 서버와 트레이드 되는 것 벌어졌어. 그리고 나 저에게 손찌검을 시작했어요. 연신 따기를 맞다가 반격을 해보려 했는데 힘에서 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의 폭력성까지 발견한 후에 이혼에 대한 마음을 더 굳히게 되었고 어떻게든 남편을 피해 집을 나가야겠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에게 거둔 힘을 더하고 그 일을 밖으로 밀쳐버리고 가까스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말 몇 마디만 하고 훈방 조치를 취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넌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했잖아. 느낌 박아 있으면 닥치고 살아라. 아니요, 난 이대로 못 살아요. 당신하고 한 집에서 살면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바로 컨세지 않아요. 엄마 마음대로 해봐. 길바닥에서 며칠 살아보면 나이의 소중함을 깨달을 테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 남편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려고 바로 진단서를 끊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로 말고는 답이 없어서 제 통장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며칠 뒤 소속을 받은 남편은 순순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소송을 하며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의부증에 살기 즐기는 여자로 몰아세우는 작전을 펼쳤는데 고용한 변호사가 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것도 20년 이상 옷만 전담한 변호사들이었어요. 법원에서 변호사들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판사는 남편에게 영혼을 내어주었습니다. 제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받은 일도 억울한데 위자료를 그것만 받아야 했다는 게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인간과 이혼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그냥 내 밑에서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지. 이게 무슨 꼴이냐? 남자가 바람도 피우고 손질도 했다고 소송 올 것을 약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나는 1,000만 원을 기꺼이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잘 살아봐. 아마 서울에서는 손바닥만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탁한 분채씩 거짓말로 재판을 이겨서 그렇게 좋냐고? 이타 어렵고 파렴치한 인간 말종 놈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언젠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거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테니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두렵고 미련해 해봐. 네가 무슨 짓을 벌여도 내 돈에서는 손대지 마. 세상 모든 일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니? 남편은 끝까지 비웃음을 응하다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혼자 법정 앞에 남겨두고 떠난 채로 분노의 주먹을 쥐어쥐었다. 언젠가는 복수의 그날을 상상하며 나의 삶의 길을 찾아 떠났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저는 다시 어려움에 빠져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아 방을 구했지만 쓸 돈은 전혀 없었어요.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렇게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재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없이 혼자 사는 게 매우 외롭기만 했어요. 서울에 와서 왜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않았나 후회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시절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매우 가끔씩이었지만
이 친구가 유일하게 연락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거나 안부가 아닌 그런 소식을 알리려고 했던 거래요. 아쉽긴 했지만 모처럼 친구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 오랜만에 웃었어요. 게다가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하는 장소가 있어 더 어렵지 않게 예식장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드레스를 입은 친구를 만나 축하의 말을 남기고 결혼식을 구경하며 아낌없이 축하하고 사진도 찍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식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오늘 수부님 친구로 오셨군요. 저는 식품 친구입니다. 아, 그런데 무슨 일로 오늘 결혼식에서 그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건가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보니 한 남성이 여자들을 괴롭히는 하이에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알아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고백하려고 했지만 여자는 그것을 무시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몇몇 남자들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여자들을 유혹하고 노는 것을 보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나에게 반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입술을 떨며 그를 쳐다보니 그의 표정이 진심인 것 같아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5살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만 가야겠어요. 조금 물려도 말을 다 듣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온열이 있어서 그런데도 만나고 싶으세요? 요즘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여자친구와 돈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뭐, 따지고 보면 이런 여자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로 저를 거절하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진지하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니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도와 표정이 너무 우아해 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함께한 후에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마음과는 달리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사랑은 제 의지와는 별개로 매우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놓치기 싫은 애정으로 그를 잃으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6개월간 이어가다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이 여인으로서 저를 선입견 없이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중에 이런 행운이 찾아와서 감사함이 넘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결혼을 했는데도 저를 이렇게 아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수호천사가 제게 오신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혼집은 과분할 만큼 넓고 아늑합니다.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이것이 어떤 축복인지 쉽게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층간 소음 문제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위층에서 쿵쿵하는 소리는 기본이고 사람들의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주변 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현관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매일 밤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지방으로 갈 일이 있어서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위층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어폰을 착용하여 자려고 했지만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소음은 더욱 커졌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해도 안 되고 인터폰도 안 받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직접 올라가서 따지는 게 낫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흉흉한 세상이라 하지만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으니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아파트 복도에 CCTV가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울렸어요. 한 번 울려서 나오지 않아 3번을 누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현관 문이 열리자 집주인의 얼굴을 보자 얼어붙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뭐야? 당신이 여기는 일이요.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게 뭐야? 설마 너도 이 아파트 살아? 자. 이거 뭐야?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가 20억 가치의 아파트에 살 것이라고 계획하는 9명의 계획이 있던데 나와 같은 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다더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럼 초인종을 누르게 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한 번 심호흡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랫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이쯤 하다가 이 사람 정말 미쳤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에게 물으면서 기세가 등등하다가 내 집까지 올라와 쉰게타이 마을 것과 나에게 복수한다고 했던 게 이거 80이웃다. 돈이 많은 엄마에게 물은 후에 나에게는 잘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사는 집을 찾아와서 그랬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말할 수 있었나요? 당신을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 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 상관할 일은 아니에요. 당신 집에 찾아온 이 아파트 주민으로서 경계하러 온 것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만 하는데 내 집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잘못인가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말로 꼬지 마세요. 수업을 바르게 들으세요. 이 여자야. 당신은 아직도 이야기를 끌고 있군요. 언제까지 걸레를 삼키려고 그러는 건가요? 게다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라도요. 저도 욕을 퍼부어 주자 전 남편이 제 뺨을 칩니다. 바닥에 쓰러지자 전에 보니 예전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내 쓸모없는 놈은 엉클 쓰레기를 먹는 쥐새끼야. 내도 쓰면서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하튼 재수없게 다신 여기 올라오지 마라. 초인종 또 눌렀다간 그때는 뒤지게 맞을 줄 알아. 그렇게 된 후에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혀버렸어요.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했는데 겁이 나서 그렇지 못했어요. 대신 경차의 사이렌 소리에 제 피해 상황을 알려줬더니 경찰관 둘이 왔는데 온갖 표정을 짓면서 걸어오더군요. 또 층간소음 때문에 그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뺨을 맞았다고 했던데 이 모양으로 올라갔느냐며 맞은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뺨을 맞은 후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하라고 무책임한 말을 걸고 떠났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경찰관들의 행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 부하가 치밀었어요. 결국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말해 뭔데 그래. 내가 이혼한 이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저가 겪은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전 남편이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어. 날 만나기 전부터요. 카사노바 기질이 강한 사람이 없나 보네. 그렇기에 오늘 나에게 요구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나를 이유 없이 때렸어. 뭐야, 그런 사람 말종이었나 봐. 그런 벽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거야? 미안해. 좋은 과거도 아니기 때문에 숨기려고 했지. 어쨌든
난 소송까지 갔다가 그 자식도 맞소송으로 나의 의부증과 사치가 심한 여자로 몰아붙였어. 당연히 다 거짓말일 거야. 그런데 그놈의 이혼 전담 변호사들에게 제대로 물리고 위자료도 거의 받지 못하고 이혼했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야. 자기에게 유감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도 아래서 소음이 심해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시겁했어요. 시카고에서 4번째 이사 온 집의 위층에 전 남편이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별일이 없던 줄 알았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고 뺨을 갈아내며 재수없다며 욕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일까지 다 전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 괴물 같은 놈, 용서해줄 생각 없어. 제대로 복수해줘야 해. 미안해, 여보. 나 혼자 참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까지 다 얘기한 거야? 많이 놀랐지? 아니, 얘기 잘했어. 그런데 뺨은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네. 어차피 병원에 다녀왔는데 살짝 부었대. 천만 다행이네. 아무튼 나 이 자식 아작 내버리겠어. 그러지 말고 자기 동료를 불러서 같이 올라가면 어때? 자기야, 나 검사야. 그것도 강력계 검사래. 이런 피라미는 나 혼자서 상대의 도를 충분히 해제했습니다. 남편은 범죄자들에게 악명 높은 검사였습니다. 머리도 좋았지만 유도와 격투기로 닦아서 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이윽고 층간소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오가며 싸우는 소리였죠. 내가 왔다. 지금 올라가야겠어. 당신도 같이 갈래? 내 뒤에서 구경이나 해. 내가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을 좋을지는 말이가 당연히 나도 따라가야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야구 방망이라도 들고 가렸고. 됐어. 저런 놈은 한 손으로도 해결 가능해. 자, 올라가 보자. 면상을 제대로 똑똑히 보고 어떤 놈인지 알아내서 제대로 응징해야겠어요. 남편과 나는 비상 계단을 올라가서 위층 현관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목과 손의 관절을 우둑 소리를 내며 그 사람은 초인종을 울렸어요. 그리고 현관 문이 열리자 전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이 아이젤 자식이야. 남편은 주먹을 휘둘러 전 남편을 신발장 뒤로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하고 뺨까지 날렵게 칠 거냐?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전 남편은 숨소리를 죽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 뭐야? 이 척거지 같으면 남편인 내가 버린 년을 주어 다 같이 사는 주제야. 주먹질은 어디서야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지 마. 약자가 아닌 강자에게 말의 점을 찍어. 남편이 또 술집에서 날뛰자 자빠져 쓴다. 아직 낭비했어도 늦지 않았어. 이제 그만해. 에서 충분해. 더 나아가서 사람답게 행동해. 이러한 자식은 본성을 드러내야 돼. 당신은 지켜보고만 있나요? 전 남편이 힘으로 밀리는 것을 보자 먼저 나섰고 남편에게 대항했다. 하지만 그가 쉽게 우산을 빼앗아버리고 전 남편을 제압했다. 범죄자들을 잡듯이 손목을 비틀어 잡았더니 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구더기가 튀어나왔다. 아, 나는 잘못했어. 그만해야겠다. 이것 좀 더 해주실래요? 탐심만으로 신앙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새끼는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를 건드리거나 헛소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평생 병원 53에서 산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손을 놓아주었고 저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방문을 열고 사람들이 잠시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동작 그만
하며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검사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방금 도박판을 봤다고 생각돼 돈 따 발을 정확히 받았다는데 이놈 아주 종업 쓰레기네 현행범으로 들켰으니 물러나라 검사야. 왜 그래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한 것만으로 내 눈에 들어온 돈 따 발은 재미가 아닌 것 같은데 비켜 남편이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문을 열자 남자 넷이 모여 앉아 카드를 치더라.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많든지 작지 않은 게임이었어. 남편은 즉각 신분증을 보여 검사라고 밝히고 손을 머리 위에 올려 거실로 나오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검찰청에 연락하고 형사들에게 전화했대. 이렇게 큰 도박을 벌이며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내신 거네요. 여기서 현금만 대충 보면 3억을 깨 될 것 같네요. 여기 재벌들조차도 되는 건가요? 그러다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검사님, 야채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건물주들인데 제위사와 도박을 벌인 거예요. 그래, 이제야 층간소음의 원인을 알겠네요. 그동안 도박을 벌인 해라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였네요. 어쩌면 상습 도박으로 기소해야겠군요. 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검사님, 우리가 저기 있는 돈으로 파티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제발, 그냥 돌려보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가지로 사모님과 해외 여행이나 하세요. 다녀오세요. 이젠 외모까지 바치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는 이제 3세짜리 애야. 더 이상. 네가 가려면 빵의 깜빡이를 먼저 구해야 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전 남편과도 바꾸어 들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도 추호를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서 재판을 이겼다며 남자 자식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짓말로 재판을 이겨내 아내에게 한 짓의 대가를 수십 배로 갚아줄 것이라 그랬어. 오줌을 바지에 찌르라고 준비를 해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하게 깨닫게 될 거야. 검사님께 바란다고 전하겠으니 제발 잡아가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아,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맞다. 내 아내가 있었었죠. 요섭, 일어나세요. 당신에게 한 일들 중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 피운 것뿐만 아니라 그 손찌검까지 했으니까 당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은 맞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당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라도 내 얼굴을 때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 날 차라리 용서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만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한 대로 여러 번 때려주었어요. 아주 즐거웠고 강렬했죠. 남자는 얼굴이 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싹싹 닦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말을 차례야. 아, 얼른 검사님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왜, 난 당신에게 받은 걸 돌려줬을 뿐이야. 그리고 내 남편은 내가 말려도 끝까지 널 잡아 넣을 걸 범죄자들한테 독종이라 불리는 검사님인가 봐. 전 남편과도 박군들은 포기하느라 한숨만 되시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달려들어서 돈을 바꾸고 체포하고 한 묶음 돌다발과 도박판에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압수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유치소에 갇히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서를 받았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증거를 남편에게 그대로 들켜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우리 집 위층의 집은 전 남편이 도박을 하려고 마련한 두 번째 집이라고 알려줬어요.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우리 위층 9호쯤인 걸로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도박꾼들 중에선 최다 초범이라 짧은 징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은 예외였어요.
도박장을 마련한 죄가 추가되어 상습 도박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공기 좋은 교도소에 들어가 감옥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전 남편을 제대로 응징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생지옥을 보낼 기회가 있어 너무 기뻤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만나러 갔었죠. 진짜 승리한 자의 미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면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했는데 단 한 번에 제 면회를 수락했어요. 이야, 참모습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착하게 살아줄 줄 알았어. 다른 분들만큼 복수를 제대로 했네. 검사 남편을 이대 상상조차 못했는데 대단해. 내가 전에 말했지 않았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해버렸네. 정말로 멋있네. 오래도록 욕해주고 싶었지만 당신 남편 좀 알려주자. 지금 상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를 그만두라고 좀 부탁할게요. 아, 그래. 면허를 받으셨군요. 내 남편이 상가 운영을 하는 것이 수상하다며 탈세를 한다고 했대요. 한때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할게요. 당신 말대로 진정한 승리는 당신의 것이라고 해서 나한테 먹고 사는 밥줄을 좀 놓도록 부탁할게요.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만두라고 부탁해도 하기 싫다고 해요. 어차피 내가 몇 번 더 살아주는 것보다 쉽고 시원할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떠난 것이 내 인생의 선악의 줄임말. 스크래치가 났으니 여기서 더는 때려쳐도 마음이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안저욕은 참아보면서 잘못 만나 말하지만 악착이 덜하지만 이 해가 버려지지 않는다 염려면 뚜루니 의미 있는 모임이 될 것이다. 그냥 사라져. 너 같은 사람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렇게 손을 물거나 안 하려고 만나러 갔을 뿐인데 그냥 어디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너 검사 남편이 얼마나 그렇게 못난 것을 포기할지. 세상에 너처럼 사람은 1년에도 볼 수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다 맘에 든다 해도 내 남편은 너처럼 기본부터 다르다고. 어쨌든 앞으로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전 남편은 농담하며 들어갔고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코너트를 부르며 나왔어요. 그리고 검사인 남편이 전 남편의 탈세 혐의까지 파헤쳐서 큰 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 남편은 재산의 대부분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여보, 진심으로 감사해. 이제 그 자식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놈이 나를 괴롭힌 자식이 어떻게 깜짝 놀라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참 기뻐. 당신 때문에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해서 나의 복수가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마음 놓고 내가 그대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남편은 달콤한 꿀 같은 사랑을 이어가다 얼마 후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게 빈자리가 생겼을 때는 끝없이 소망하고 찾았고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딸이 태어나 순산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아에 전념하며 정신을 쏟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남편은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딸이 너무 어려워서 잠도 거의 못 자고 간신히 힘을 내어 살아가야 했어요.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딸은 어느새 조용하고 온순한 아이가 되었어요.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자 남편과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을 채우려고 여유를 갖고 틈틈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들이도 자주 가고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은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 남편은 석 달 전에 출소했는데 사실 도박에 빠져 있었어. 그리고 다시 도박에 빠졌다고 해 산만한 도박 중독자였나 봐. 더 심각한 건 그가 어느 타짜에게 제대로 걸렸는지 거기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야.
도박에 중독되면 돈을 따주게 해줬다가 한 번에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건데 그 올가미에 쉽게 걸린 모양이었던 것 같아. 상가는 물론이고 사는 집도 모두 경매로 넘어갔대. 타짜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었거든. 그래서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안간힘을 써서 도박장을 왔다 갔다 하며 빚더미에 빠졌지.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어. 참 어처구니가 없어. 모든 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생각하겠지. 그 놈이 벌 받을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면 좋을 텐데 나중에는 도피할 곳이 없을 거야. 사채업자들은 돈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아마 출소 후에도 도망 다닐지도 몰라. 가장 최선은 대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겠지. 매우 기쁜 소식이네. 여자야. 우리 파티를 해보자. 그 놈이 망하고 거지 모습이 되었으니 감옥까지 가겠지. 갔더니 축하 파티를 해야겠네요. 저는 샴페인을 들고 왔고 남편과 축배를 들며 진심으로 복수의 막을 내릴 수 있었어요. 전남의 탐을 완전히 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연 채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써봤네요. 세상에는 진짜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를 조심하시고 안전히 지내셨나요? 연 좋겠다. 그리고 곁에 있는 배우자와 행복하길 기원할게요. 두 손 모아 기도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